네,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조선업 또 해운업을 시작으로 부실업종 수술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 국민 혈세만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것이냐라며 여러 걱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과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 박사시죠. 박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구조조정 문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구조조정 문제가 사실 본인이 직접 해당된 기업이 아닌 이상은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 네. 워낙에 큰 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그렇죠. 좀 가질 필요가 있을 텐데 예. 허승하 앵커가 지금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정부의 방침 좀 간략하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방향일까요? 제가 한번 다시 네.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네네. 세 가지 트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은 네, 가장 시급한 거,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업종은 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부의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직접 방향을 지시하고 네. 채권단이 나서서 자율협약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예. 그거보다는 조금 좀 아직 좀 숨이 좀 더 붙어 있지만 시들시들한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은 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불안한. 위험한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이 이제 뭐 대기업 그룹 계열사도 예, 있고 예.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해서 한 240여 개 기업들이 있는데 예. 여러 업종에 걸쳐 있습니다. 예. 이런 기업들은 금감원과 또 채권단이 나서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고, 네. 또 세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부진에 중국의 공급 과잉은 지금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만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들, 네. 여기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업계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신청을 하고 진행하게 되면 네. 정부가 지원을 한다. 네네. 이런 체제인데 네네. 결국 심각성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서는 정도가 좀 다른 것이지 네. 구조조정을 한다는 점은 다 똑같고 예. 구조조정의 요체가 뭐겠습니까? 결국엔 설비의 축소, 생산 인력의 감축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규모를 줄이는 것이죠.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설비는 줄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예.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해법은 지금 사실 없는 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구분을 했다 하면 반대로 좀 해석을 하면 가급적 손을 안 대고 자율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시장의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죠. 예. 그래야 부작용도 없고 예. 나중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니까요. 네네. 이게 과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되어 왔느냐? 그러면 네.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자율 협약에다 맡겨놓으면 이게 네. 시간만 끌고 실기하게 된다. 예. 그러니 정부가 더 먼저 나서야 된다. 예. 더 빠르게 더 먼저 과감히 나서라. 예. 이런 주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그래도 원칙은 일단 자율적으로 예.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조선 해운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용선료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 데드라인까지 정해놨어요. 다음 달 예. 20일까지 어쨌든 그렇죠. 정리를 해라. 예. 어떤 걸 좀 정리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해운 업종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해운 업종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우리 국내 국적 해운사들이 배를 다 팔고 예. 상당 부분 팔고 외국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서 네. 그 배를 빌리는 값을 용선료라고 합니다. 예. 배를 빌려서 여태까지 해운업을 운영해 왔는데 네네. 용선료가 당시에 소위 호황기 때 정해지는 바람에 네. 현 시세의 4배 내지 5배를 주고서 10년, 20년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뒤로 세계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예. 지금은 지금 시세보다 4배, 5배 되는 용선료를 주고서는 선박 운임도 계속해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는 이 정도로 경기가 악화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예상을 부분이- 못했죠. 예. 예상을 못했죠. 그건 네.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는 국내 국적 해운사들은 선박을 운영하면 할수록 네. 적자가 나는 네. 지금 그런 지금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수익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 예. 어떻게 해도 그렇다면은 먼저 용선료부터 해결해서 네. 용선료를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야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도
첫 번째 선결 조건을 용선료 인하. 네, 네. 그거를 며칠까지 해와라. 예, 지금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집을 빌리면서 월세를 너무 세게 처음에 빌렸는데 수입이 그만큼 안 되니까 월세를 못 내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근데 집주인한테 월세를 좀 깎아달라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다면서요 지금. 지금 뭐 영국의 조디 약사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뭐 여러 외국 선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깎아주겠다고 예.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 70%는 하고 있는데 네네. 한 30%는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럼 법정 관리에 갈 수밖에 없다. 예. 법정 관리가 되면은 지금같이 글로벌 경기 부진에 누가 그렇게 배를 많이 쓰겠느냐. 예, 예. 그럼 넌 우리한테도 용선료를 못 받고 예. 그 배 놀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럼 더 큰 손해 아니냐. 그러니 용선료를 깎아라. 예. 지금 그게 이제 우리 측 논리인데 네네. 아마 제가 봤을 적에도 그 외국 선사들도 상당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고 예예. 뭐 예단키는 어렵지만은 예. 그래도 좀 그런 그 용선료 인하 협상이 네. 좀 잘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용선료 협상이 무엇보다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데드라인까지 정해놓고 안 되면 뭐 굉장히 그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한 예. 상황인데 정부가 지금 3트랙 네. 제시한 것이 예. 구체적인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정부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의 소위 그 얼개는 네.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걸 가지고서 탓할 수는 없고요. 예, 예. 거기에 아까도 처음에 언급하신 뭐 예. 고용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뭐 지정한다든가 예. 또 정부가 노동사업법의 개정을 또 요구한다든가 예예. 또 아니면은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이런 그 채권단의 예예. 자본을 수혈하는 문제 뭐 이런 예. 것까지 정부가 다 이제 계획을 말씀을 했으니까 예예. 그거 자체는 이제 진행할 수 있는 큰 예. 틀은 되는 것이죠. 예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건 수싸움이기도 한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지금 그걸 미리 뭐 어느 회사를 잘라서 어디에다 붙이겠다, 예. 합병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것은 지금 예예. 시기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업계에서는 사실 빅딜을 좀 주장하고 예, 있는 부분이 업계에서는 있습니까? 빅딜을 주장을 하는데 네네. 빅딜도 그 본질은 아니고 예.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조선업이나 이 해운업의 핵심 역량을 지키면서 예.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예예. 또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서 예. 빨리 흑자로 돌아서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 빅딜을 하느냐 마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예. 그건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저희가 이제 과거를 좀 떠올려 보면 네.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서 어쨌든 기업을 좀 왜냐하면 그 일자리 그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자금을 많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그동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재원 조달을 말로는 뭐 멋있게 표현을 하고 뭐 정부의 재정 지원이니 뭐 한은의 발권력이니 하지만 예. 속을 뒤져보면 다 국민 혈세예요.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고 예.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 길을 마련해주고 예. 그게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예. 빅딜을 한 해 만에 뭐 띄어서 붙이고 뭐 합병시키고 그것은 방법론에 불과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은 그때 임시방편식으로 거의 대부분 과거의 전철이 그래왔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우조선의 예를 한번 지금 들어보면 예. 대우조선이 지금 부채가 4,000%에 이르렀는데 이게 네네. 아마 제대로 된 임자가 있는 개별 기업이었다면 이런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이 대우조선도 돌이켜 보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적에 하나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네네. 그 매각 협상이 진행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가 그때 당시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는 못해서 네. 그게 결렬이 됐습니다. 네, 그게 네. 2009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매각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시기에 글로벌 경제 여건 자체가 예. 악화되니까 매각 협상이 물 건너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2016년 현재 봤을 적에 글로벌 경기 여건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짧은 시간밖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2016년이 다 가기 전에 내년에 예. 또 대선 전국이라고 하니 2016년이 다 가기 전에 뭔가 확실한 수술과 확실한 살길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좀 촉박한 상황이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저희 그 일반 시청자들도 좀 황당할 것 같아요. 한진해운의 최원영 회장 일가가 사전에 주식 처분 의혹으로 먹튀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저희들이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 경영자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예. 이 최은영 회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럽게 본인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사전 주식 처분 과정에서 만약에 위법 사실이 예. 드러나면 이건 당연히 이거는 사법 처리에 이거는 대상이 됩니다. 예. 이게 경영자의 책임은 가장 무겁습니다. 네. 그 어떤 근로자보다도 경영자의 책임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법에 저촉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떠나서 경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예전에 떠오르는 기억이 저축은행 때요. 돈 미리 예. 빼돌리는 예. 그런 충격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예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감이고 그렇겠죠. 대기업 소위 일가의 어떤 네. 일탈까지 다 떠오르게 하면서 예. 부정적인 그런 인상을 아주 굉장히 주는 것이죠. 이게 자칫 정부가 이런 구조조정하는데 이 동력을 잃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가장 좀 중요한 게 어쨌든 대량으로 혹시라도 구조조정이 되거나 하면은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고민해 봐야 될지도 싶습니다.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실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예. 같은 이 구조조정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지금 여야 간에 민감하게 지금 오고 가는 얘기가 노동사업법 중에 파견법과 관련된 것인데 파견법이 55세 이상 뭐 고령자의 그 소위 저기 비정규직 취업을 좀 돕고 뭐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 보면은 55세 이상이 아니라 한 40세 이상 정도는 쉽게 그렇게 남의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더 직시를 해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55세가 아니라 한 40세까지 낮춰서 지금은 파견법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저희가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서부터 이미 이러한 구조조정의 큰 방향을 잡고 신산업을 육성을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는 메가시티라는 거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처럼 뭔가 IoT, 무슨 가상화폐, 바이오, 무인 자동차, 첨단 무슨 바이오 의료, 무슨 각종 뭐 신선한 의료, 우리 지금 현재의 규제 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을 지금은 전라도 경상도를 한 부분으로 해서 규제를 전체를 기존의 규제를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서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뭔가 새로운 산업의 틀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10년 전서부터 준비해 왔더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도 무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무슨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거다라고 이제 야당은 주장을 하지만 그건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죠. 근데 그런 자기의 주장에 지금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보면은 아이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었을 적에 한 어머니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라도 내가 달라, 나한테 달라고 했고 또 한 어머니는 울면서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 손을 들어줬나요? 결국 울면서 그 아이를 포기한 그 어머니를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 어느 정파든지 간에 자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생각하면 내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듯이 2016년 안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 얘기하셨는데 그만큼 간절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